자, 속도 하수도 미분 활용의 마지막 단원이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나 가속도를 얘기하는 건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수학투에서 다루는 내용은 움직이는 물체가 어디에 움직이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것은 물체 운동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궤적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궤적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잘 안 보이는데, 실제 왔다 갔다 이 위에서 이렇게 해봐야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뭐 이게 다 일직선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 여기 보시면 시간이라는 표현인데, 이 시간이 아니고 시각이에요. 제가 잘못 써놓기도 했지만 여러 책들도 좀 잘못 쓰기도 하니까, 시각은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시점과 시점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이 아이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특정한 시각에서의 위치를 이제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x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는 그 독립변수 x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시각이 t일 때 x좌표가 얼마인가, 이게 이제 위치 함수거든요. 위치 함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뭐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다. 근데 300km다. 그럼 300km를 3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거속시 해가지고, 그죠? 시간분의 거리 해서 100km다, 100km/h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갈 때 평균이 100km였다고 해도 사실 100km인 순간은 별로 없죠. 계속 시각각 속력 변하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0에 시작할 거고, 평균 100을 만들려면 100을 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정지할 때 다시 0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평균 변화율도 사실상 실제 변화율이 아니었듯이 평균 속도도 실제 속도는 아닙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처음과 나중 값만 이용해서 중간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평균 속도의 개념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나중 위치를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면 처음 위치는 ft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시간으로 나눈 거죠. 델타 t가 시간인 거예요. t는 시각이고 델타 t가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의 모양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위치하면서 평균 변화율. 이 의미가 x는 ft의 구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얘를 평균 속도라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속도라고 하기도 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편차가 있을 거니까 실제 이제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 안 맞겠잖아요. 그래서 실제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미분을 처음 배울 때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이 델타 t를 0에 한없이 접근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델타 x라고 써야겠네. x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실제 속도가 되는 거죠.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것 같고요. f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물론 평균 가속도라는 개념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묻지 않고요. 예. 실제 가속도를 묻는데 이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그러면 속도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속도를 시각에 대해 미분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아까 미분했던 거,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라이프니츠의 미분기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이 기호는 잘 모르겠으면 모르셔도 되고, 뉴턴의 미분기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거죠. 이제 복잡하게 수식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미분이 간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력은 뭐가 속력이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속력은, 속도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있거든요. 어떤 관점이냐면, 물체가 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런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예요. 즉 방향성을 부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그 v는 f't니까 f't는 t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럼 f't의 값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속력의 개념은 이 방향성이 없이 단순히 크기만 재는 관점이에요. 방향성이 없이 크기만 잰다라고 하면 f't가 아니라 f't의 절대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밑에다 써주면 저기 v라고 써진 건 속도예요. 속도. 속력이라는 개념은 뭐가 되냐면 속도의 절대값이 돼요. 그러면 f't의 절대값 이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을 묻는 문제가 있으니까 속도인지 속력인지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봐볼게요.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를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Sm라고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운동을 연직 상방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직 상방 운동은 이렇게 위로 던져 올리는 운동이에요. 사실 중력장 내부에 있기 때문에 위로 던져 올린다고 해서 위로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력이 떨어져서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떨어져서 0이 되는 순간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아래를 향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셔가지고요. 속도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S라는 게 지금 뭐냐면 사실상 위치인 거죠. 높이라는 게 지면으로부터 높이라는 게 위치잖아요. 이게 위치다. 그럼 속도를 구해볼까요? 속도 사실 t에 관한 함수가 돼요. 저것도 s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s라고 써있는 거야. 저거 미분하시면 25 마이너스 10t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초 후의 속도는 V2 5m/s이고요. 3초 후의 속도는 V3 얼마예요? -5m/s. 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2초와 3초 사이에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네.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높이가 0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그래서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게 0이란 말이죠. 정리해 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이 될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과 6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는 불가능하죠. 시각이라는 것은 항상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이 6초일 때 속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5 m/s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0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던질 때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위를 향해 던지기 때문에 그걸 양의 방향이라고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당연히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5-10t 이게 0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t가 2분의 5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최고 높이 s는 s 2분의 5겠죠. 네. 30 더하기 25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61.25m가 나와요. 계산 생략하고요. 자, 다음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라.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평균 속도라고 해도 돼요. 그냥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 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체 거리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움직임을 조금만 고려해보면 우리가 최고 높이를 구한 목적이 이거거든요. 최고 높이가 61.25라고 했죠. 자, 다시 S의 식으로 가볼게요. S의 식의 실제 의미는 0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30이 되거든요. 물론 얘가 30m 높이에서 던졌다고 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0을 넣으면 30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실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 보이냐면 지면이 여기 있다고 하면 지면으로부터 이미 30m 위에서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미 30m 위에서 물체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체는 일직선에서 항상 움직이니까 옆으로 이동하지 않지만 위아래로 그림을 그리면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마치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물체가 여기 있다가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최고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61.2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31.25가 되겠죠. 여긴 다시 61.25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전체 거리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92.5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니까. 저 30m 원래 있던 거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는 전체 거리가 31.25 더하기 61.25.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였어요 아까? 6초였죠. 6초. 네. 이걸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대략 15.4m 정도 나오거든요. 예쁜 값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방금 그림으로 그린 저 물체 운동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식을 통해서 써보자. 그럼 식을 보고 물체 운동이 해석이 돼보자. 이런 목적이니까 생각이 좀 들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x축을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를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얘는 3차식이네요. 자, 진행 방향이 바뀐다.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물론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을 좀 보셔야 되죠. 자, 일단 속도 함수는 저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2와 8 사이에서 무조건 방향이 바뀌네요. 뭐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고려했을 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3, 4차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에 좌우에서 반드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정하려면 그래프를 통해서 보셔야 되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거고요. 최대 속력을 구하셔요. 보세요.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속력이니까 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2부터 9까지인데 2는 어차피 0이고 9일 때 값은 어떤 값을 갖겠죠. 저걸 자세히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 거 아니면 V 대칭축의 위치가 5잖아요. V5가 필요할 것 같아요. V5는 얼마냐면 3 마이너스 9고요. 그리고 V9가 필요할 것 같아요. V9는 7이네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관점이니까 접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접어 올렸을 때 높이가 V5가 더 높다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2,0이에요. 여기서 아래로 그리지 마시고 올리는 문제 VT의 절대값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 때까지 이제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절대값을 접어 올리면 사실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아까 그랬던 8이고요. 그리고 9까지 가니까 이쪽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만큼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9,7이니까요. 얘는 5,9고요. 9가 더 높잖아요. 지금 그린 그래프는 y는 vt의 절대값의 그래프고요. 얘가 2부터 9까지만 그리면 된다고 해서 2부터 9까지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최대 속력 얼마가 되겠어요? 9m/s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력을 물어보면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어렵진 않고, 대부분 왜 틀리냐면 속력인지 속도인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틀립니다. 알겠죠? 다음 4번 보시면 사실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은 이 속도나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거의 초등 때부터 계속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활용의 소재로 소개를 하는 거고,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 이 단원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변화율입니다. 길이도 되고요, 넓이도 되고,
부피도 되는데 이것들이 시각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의 변화율을 다 알 수 있고 위치의 변화율을 미분해서 해석했던 것처럼 L이나 길이나 넓이나 부피 변화율 역시 똑같이 미분해서 해석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알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보면 다 이해돼요. 자,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길이라는 놈이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즉 길이를 시각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변화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극한값일 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L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다. 즉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하고 똑같죠. 그래서 L을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거하고 같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거 말고 어떤 별량이든 미분을 통해서 변화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긴 3개밖에 안 나왔지만 이 3개를 이외에도 얼마든지 아시겠죠? 예. 변화율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문제를 노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외우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별량이든 시각에 대해 변한다라고 하면 변화율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밑면이 없는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의 밑면의 넓이는 36파이고 높이는 10이다. 이 그릇의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물을 채우고 있다. 구하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부피의 넓이에 대한 변화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일단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원뿔의 단면을 그리면 좋거든요.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면 좋겠냐면 이렇게 뒤집혀 있는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해석하면 좋겠죠.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더 길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그릇의 단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밑면 넓이가 36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이거든요. 그죠? 처음 그렸던 게 딱 맞네. 그냥 비율 맞춰서 할게요. 처음 그렸던 게 딱 맞아. 높이가 12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12인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몇 초마다 이만큼씩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물을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시각 T에서 관찰했을 때 물이 이렇게 차이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시각 T에서. 이러면 여기가 2T 아닙니까? 몇 초마다 2씩 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닮음에 의해서 여기는 T가 돼요. 두 직각삼각형 닮음이고 밑변대 높이의 비가 1:2잖아요. 그러니까 T, 2T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랬을 때 그럼 수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 ST라는 놈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선분이 아니고 원이에요. 원. 그죠? 원뿔 단면이니까 뭐가 될 거냐면
파이 t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부피 vt라는 놈은 3분의 1 파이 t의 3분 민넓이 남아있으니까 3분의 1하고 높이인 2t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이다. 바로 적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 위에서 물어본 변화를 해석하자면 v를 s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즉 3분의 2 파이 t의 세제곱을 파이 t의 제곱에 관한 함수로 써야 한다고. 물론 이걸 억지로 써보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미분계수라는 것은 극한값이라고 했잖아요. 미분계수는 극한값이니까 특히나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8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t가 그냥 4일 때거든요. 즉 물어본 게 뭐냐 t가 4일 때 얘를 물어본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극한값이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극한이 짜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미적분에서 하거든요. 네, 실제 참이고요.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증명은 미적분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 사실 이 문제는 뭐 수학토에 나오기에 적절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아마 여기서 수학토에 나왔으면 V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고 했든지 S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고 했든지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S'T가 필요하죠? 얘는 2파이 t고요. V'T가 필요하죠? 얘는 2파이 t의 제곱이네요. 어차피 뭐가 필요하니까 t가 4일 때가 필요한 거니까 방금 미분한 식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 식 자체를 넣어서 정리해서 4를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친구들? 네.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4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부피의 면적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밑면의 단면적에 대한 변화율은 4다. 언제?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만. 이런 얘기고요. 자, 6번 같은 경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수학투 문제에 매우 가깝죠. 수학투 문제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함수로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진짜로 V가 S에 관한 함수 이런 방식으로 고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 좀 적절하지 않은 게 고칠 수가 없는 게 뭐 고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미분할 수 있는 함수 형태가 아닐 거라서 일단 그냥 한번 보세요. 알겠죠?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게 좋으니까.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내면 학생들이 몹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잘 틀리는데 뭐 틀릴만한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쉬워요.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가로등. 실제로 이제 크기가 없는 형태의 광원이겠죠. 점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빛이 나고 있고 여기는 4m예요. 여기 편의상 5라고 할까요? 자, 그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2m가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제가 잘 못 그리겠어서 그냥 사람.
잘 그렸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키가요 1.8m다. 180이군요. 네. 이런 얘기예요.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는 얘기는 여기 이 점에 이제 머리끝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빛이 퍼져서 나오니까 저 속도를 구하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 그림자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사람의 움직임이죠. 그림자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 처음에 O에 있었고 현재 여기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변수가 두 개 필요한데 이 변수를 x로 잡는 이유는 반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변수로 잡는 이유는 이 사람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매분 88m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y로 잡는 이유는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이 책에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못 푸는 친구들의 특징은 일단 변수를 어디 잡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안 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 해석이 된 상태에서 보면 이 두 곳을 변수로 잡아야 한다는 게 너무 명백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이미 알고 있냐면 이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해 보면 이게 무엇이다? 88m per 분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본 것은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4분의 y라는 게 뭐하고 같아요? 1.8분의 y-x하고 같네요. 동의하시죠? 네. 1 정리하면 1.8y는 4y-4x일 거예요. 그럼 2.2y가 4x니까 11y가 20이네요. 네. 그러면 y는 11분의 20x죠. 알잖아요? 네. 이 식을 물론 이제 되게 수학투에 가까운 풀이는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x는 88t라고 쓰자. 그러잖아?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y는 11분의 20 곱하기 88t잖아요. 그러니까 160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160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답이 되고요. 그런데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게 8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투는 꼭 뭐냐면 y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으면 y를 시각에 대한 함수 쓰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양변을 t에 대해 이 상태로 미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11분의 20은 그대로 두시고 x 역시 시각에 대해 미분이 되는 거죠. 근데 x의 시각에 대한 미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11분의 20 곱하기 88이라고 쓰시면 같은 값인 160이 더 간단하게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죠.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그 변화율을 구하라는 별량을 t에 관한 함수로 쓰는 게 불편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안 쓰고 구할 수 있으면 사실 더 좋죠.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의 길이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자의 길이라는 놈은 또 변수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 이렇게 L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하면 L은 y-x잖아요. 방금 배웠으니까 해볼까요? 그러니까 L을 t에 관한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L을 시각에 대해 미분한다라고 하면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거에서 차의 미분은 미분의 차니까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니츠의 미분 기호가 편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얘는 160이었고
그죠? 88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72다.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t에 관해서 무조건 꼭 식을 써야만 미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수면 위 30m 높이 암벽 위에서 길이 58m의 루프에 묶여서 끌려오는 배가 있습니다. 매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2초 후 배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사실 수면인데 이제 물결이 없는 아주 잔잔한 수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절벽인데 이 절벽은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에요. 물이고 이쪽은 절벽이니까 이제 절벽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절벽이 이런 식으로 물 밑에까지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이 배는 배의 그림을 제가 그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뭘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점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점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절벽 위에서 누군가가 이 배에 걸려 있는 밧줄을 당긴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밧줄을 당기면 배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밧줄을 당기면 배는 점점 어디를 향해 접근합니까? 절벽을 향해 접근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몇 초 4의 속력으로 끌면이라고 했으니까 몇 초 4의 속력으로 끌면 때문에 여기에 별량을 하나 잡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의 움직임 때문에 여기에 별량을 또 하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이라고 했으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하나의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 몇 초 4m의 속력을 끈다는 말은 저 x라는 별량이 시각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얼마씩? 4씩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x는 정말 4씩 줄어들 거거든. 이 사람 당긴 만큼 밧줄이 뒤로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의 제곱은 y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이때 2초 후 배의 속력을 보라고 했는데 배의 속력은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y를 t에 대해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y의 식을 이것도 뭐 x를 4t라고 적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x는 마이너스 4t라고 적고 여기 대입해가지고 16t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국 무리함수 형태가 나오니까 수학투 단계에서 미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배운 것처럼 그냥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등식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까요? 2x 곱하기 이건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x도 시간에 관한 함수고 y도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일종의 합성함수의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이 t가 아니고 x잖아요. 그러면 x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x를 다시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이 내용도 사실은 그 미적분에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저는 경계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해보면 납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수학투 활용 문제를 풀 때 되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좌변인 x의 제곱은 x에 대해 표현되어 있지만 x가 시각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x에 대해 미분하고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미분이 되는 거야. 그럼 우변은 마찬가지예요. y에 대해 미분하고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미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의 제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되거든요. 어떤 변수에 대해 미분하든 0이니까 쓰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4인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y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거에 대해 정리를 하잖아요. 어차피 얘는 약분될 거고, 그죠? 그럼 y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라고 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분계수 알기 위해서는 x와 y의 값을 동시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2초 후라는 상황에 대한 해석만 끝나면 되겠죠. 처음에 로프의 길이가 58이었으니까 2초 후라는 상황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x가 50이다. 왜? 4m씩 줄어드니까. 그죠? 그럼 피타에서 y는 얼마다? 40이다 라는 걸 이미 설명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물어본 것은 뭐냐면 그냥 y의 x의 y의 t에 대한 변화를 물었지만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t가 얼마일 때 2일 때고 이때 x는 50이고 y는 40이다 이 소리니까 방금 구한 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속력은 5 미터 퍼 세컨드라고 써야겠네요. 그죠? 예. 얘가 실제 답이고 저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의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y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길이로. 그럼 저 y 값이 감소한다. 즉 저 마이너스의 의미는 배가 절벽을 향해 접근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수학2 문제는 6번이고 5번이나 7번은 수학2를 좀 벗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수학2 문제, 미분 활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편하고 빠르고 이해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5번과 7번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미적분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